3장 철저한 계산. 이익인가 불이익인가? 이제 당신은 문고리를 잡고 멈추는 법을 배웠습니다. 이제는 문 밖에서 서성이는 정보를 무조건 막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나에게 이득이 되는지 손해가 되는지를 냉혹하게 따져보는 검문소를 운영할 차례입니다. 이 장에서는 당신의 마음을 철저한 계산기로 만드는 법을 철학자들의 통찰을 통해 배워보겠습니다. 쇼펜하우어의 고통의 원인 분석. 쇼펜하우어는 인간 고통의 근본 원인을 끊임없는 욕망에서 찾았습니다. 그는 말합니다. 욕망은 본질적으로 고통이다. 욕망의 충족은 일시적인 만족을 주지만 곧 새로운 욕망이 생겨나 다시 고통을 불러온다. 이 통찰을 외부 자극에 적용해 보십시오. 당신이 타인의 인정을 욕망할 때 그 욕망은 끊임없는 고통을 낳습니다. 누군가 당신을 칭찬하면 잠시 기쁘지만 곧 더 많은 칭찬을 갈망하게 됩니다. 누군가 당신을 비난하면 좌절하지만 곧 다른 누군가의 인정으로 그 좌절을 만회하려 합니다. 쇼펜하우어는 이 욕망의 굴레에서 벗어나는 유일한 길은 철저한 계산이라고 보았습니다. 이 욕망을 추구함으로써 내가 얻는 것은 무엇이고 잃는 것은 무엇인지 냉정하게 따져보는 것입니다. 그는 세계는 나의 표상이다 라고 말했지만 이는 단순한 관념론이 아니라 세상을 어떻게 표상하느냐에 따라 고통이 결정된다는 실천적 가르침입니다. 예를 들어 누군가의 비난을 나에 대한 공격으로 표상하면 고통이 따릅니다. 그러나 그것을 상대방의 상태에 대한 정보로 표상하면 그 정보에서 유용한 부분만 취하고 나머지는 버릴 수 있습니다. 쇼펜하우어는 이것이야말로 철학적 성찰의 핵심이라고 보았습니다. 니체의 가치 전환. 니체는 기존의 도덕적 가치를 전복하고 새로운 가치를 창조할 것을 주장했습니다. 그는 도덕의 계보에서 선과 악의 저편에서 스스로 가치를 판단하는 주인도덕을 강조했습니다. 지금까지 당신은 사회가 정한 가치, 타인이 정한 가치에 따라 살아왔습니다. 칭찬은 좋은 것이다. 비난은 나쁜 것이다. 그러나 니체는 묻습니다. 과연 그런가? 때로는 칭찬이 당신을 나태하게 만들고 때로는 비난이 당신을 성장시킬 수 있습니다. 가치는 절대적이지 않습니다. 당신이 스스로의 기준으로 계산하고 판단해야 합니다. 니체는 또한 원한의 개념을 통해 타인의 행동에 대한 우리의 반응을 분석합니다. 약한 자들은 강한 자들에 대한 원한을 품고 그들을 악하다고 규정합니다. 당신이 누군가의 비난에 분노하는 것은 그 비난 자체보다는 그 비난을 한 사람에 대한 원한에서 비롯될 수 있습니다. 이 원한이 당신을 얼마나 고통스럽게 하는지 계산해 보십시오. 그 원한을 유지함으로써 당신이 얻는 이익은 무엇인가요? 니체는 모든 목적이나 모든 효용성은 어떤 힘의 의지가 보다 힘이 약한 것을 지배하여 그 약한 것에 자진해서 어떤 기능의 의미를 깊이 새겼다는 표시에 불과하다고 말합니다. 이는 우리가 외부 자극에 부여하는 의미도 우리의 힘의 의지에 의해 결정된다는 뜻입니다. 당신이 어떤 자극에 어떤 의미를 부여할지 그것은 당신의 선택입니다. 에픽테토스의 가치의 척도. 에픽테토스는 가르칩니다. 모든 사물에는 두 개의 손잡이가 있다. 하나는 견딜 수 있는 손잡이고 다른 하나는 견딜 수 없는 손잡이다. 외부 자극도 마찬가지입니다. 같은 자극도 어떻게 받아들이느냐에 따라 전혀 다른 의미를 갖습니다. 에픽테토스는 또한 말합니다. 사물의 본질을 분별하는 법을 배워라. 그리고 그것에 적절한 가치를 부여하라. 타인의 비난이라는 사물의 본질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단순한 음파의 진동입니다. 거기에 어떤 가치를 부여할지는 전적으로 당신의 몫입니다. 당신이 그것에 큰 가치를 부여하면 그것은 당신을 괴롭힐 것입니다. 당신이 그것에 무가치함을 부여하면 그것은 당신에게 아무런 영향도 미치지 못합니다. 에픽테토스는 또한 이렇게 말합니다. 다른 사람의 하인이 잔을 깼을 때 우리는 주저없이 일어날 수 있는 일이지 라고 말한다. 그러니 내 잔이 깨질 때도 다른 사람의 잔이 깨질 때와 똑같은 자세를 가져야 한다. 이는 사건 자체에 동일한 가치를 부여하라는 가르침입니다. 다른 사람에게 일어난 일은 대수롭지 않게 여기면서
자신에게 일어난 일은 심각하게 받아들이는 이중 잣대를 버리라는 것입니다. 마르쿠스 아우렐리우스의 우주의 관점. 마르쿠스 아우렐리우스는 자신의 고민을 우주의 관점에서 바라보는 방법을 가르쳤습니다. 그는 말합니다. 내 인생의 모든 사건을 우주의 관점에서 바라보라. 그러면 그것들이 얼마나 사소한 것인지 알게 될 것이다. 그는 또한 이렇게 썼습니다. 모든 것이 얼마나 신속하게 사라져버리는가. 우주 속에서는 온갖 사물들이 아주 신속하게 사라지고 시간 속에서는 그런 것들에 대한 기억이 아주 신속하게 사라져버린다. 누군가의 비난 한마디에 밤잠을 설칠 때 당신의 인생을 우주의 관점에서 바라보십시오. 수십억 년의 우주 역사 속에서 무한한 광활함의 공간 속에서 당신의 이 고민은 얼마나 사소한 것입니까? 이 관점은 당신에게 균형 잡힌 시각을 제공합니다. 그것은 문제를 무시하라는 것이 아니라 적절한 비중으로 바라보라는 것입니다. 마르쿠스 아우렐리우스는 또한 이렇게 충고합니다. 네가 지금 맡겨진 일을 바르고 참된 이성을 따라 선의를 가지고서 진실하고 과감하며 용기 있게 행하고 다른 불순한 것들은 돌아보지 말라. 이는 외부 자극의 가치를 계산할 때 당신의 내면의 기준, 즉 참된 이성과 선의를 기준으로 삼으라는 의미입니다. 이득 없는 움직임은 금물. 손자병법 9지편에는 이런 말이 있습니다. 이득이 아니면 움직이지 않고 얻는 것이 없으면 군대를 쓰지 않는다. 이 가르침을 당신의 감정 생활에 이식하십시오. 누군가 당신에게 비난을 퍼부을 때 그 비난을 마음속으로 들여보내기 전 검문소에서 통행세를 매기십시오. 저 말을 받아들여서 내게 생기는 이득은 무엇인가? 생각해 보십시오. 누군가의 비난을 받아들였을 때 당신이 얻는 것은 무엇입니까? 아마도 자책감, 죄책감, 우울함, 불안함일 것입니다. 이것이 이득입니까? 분명한 손해입니다. 반면 그 비난을 무시했을 때 당신이 얻는 것은 무엇입니까? 평온함, 자신감, 정신적 에너지입니다. 이것이 이득입니다. 만약 저 말이 단순한 감정 배설이라면 그것은 나에게 치명적인 적자를 안겨주는 불량 정보입니다. 장수가 적자 경영을 하면 군대가 파산하듯 당신도 불량 감정을 수집하면 당신의 정신적 자산이 파산합니다. 따라서 무조건 차단해야 합니다. 그러나 가끔은 비난 속에 유용한 정보가 담겨 있을 수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 상사가 이 보고서는 데이터가 부족하다고 비난했다면 그 말에는 데이터를 보강하라 는 실질적인 정보가 담겨 있습니다. 이 경우 비난이라는 형식은 불쾌할지 모르나 내용은 당신의 성장에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비난의 감정적 부분은 걸러내고 유용한 정보만 받아들이면 됩니다. 정보의 해체와 분석, 외부의 자극이 올 때 그것을 덩어리째 받아들이지 마십시오. 세부적으로 나누어 보십시오. 저 사람의 말 중에 팩트는 무엇인가? 저 사람의 감정 찌꺼기는 무엇인가? 예를 들어 누군가 당신에게 넌 항상 늦게 와. 정말 무책임해. 라고 말했다고 합시다. 이 말을 해체해보면 그 속에는 당신이 오늘 늦어서 나는 불편했다 는 팩트와 나는 지금 화가 나 있다 는 감정이 섞여 있습니다. 팩트는 오늘 늦은 것이고 감정은 화입니다. 그렇다면 당신은 오늘 늦은 것에 대해서는 사과하거나 설명할 수 있고 화에 대해서는 상대방의 감정으로 받아들이면 됩니다. 니체는 이러한 해체의 중요성을 강조했습니다. 그는 어떤 관습이나 제도의 발전이란 하나의 목표를 향한 진보가 아니면 다소간 깊어지고 다소간 독립적인 제약 과정의 연속이라고 말합니다. 이는 외부 자극도 마찬가지입니다. 그것은 단일한 의미를 가지는 것이 아니라 다양한 해석과 의미가 중첩된 것입니다. 따라서 당신이 그 중에서 어떤 의미를 선택할지는 당신의 자유입니다. 마음의 검문소 시스템. 당신의 마음 검문소에는 엄격한 법이 있어야 합니다. 에픽테토스의 통제의 구분을 기준으로 삼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다음과 같은 규정을 세울 수 있습니다. 첫째, 나의 자존감을 훼손하는 정보는 즉시 추방한다. 누군가 당신의 인격이나 능력을 근거 없이 비난하면 그 정보는 즉시 차단합니다. 넌 바보야. 넌 아무 쓸모 없어.
와 같은 말은 검문소에서 걸러내고 들여보내지 않습니다. 둘째, 비생산적인 질투와 시기는 국경을 넘을 수 없다. 타인의 성공을 보고 느끼는 질투, 타인의 행복을 보고 느끼는 시기는 당신에게 아무런 이득도 주지 않습니다. 그런 감정이 들어오려 하면 즉시 차단합니다. 셋째, 과거의 후회와 미래의 불안은 입국을 금지한다. 과거는 이미 지나갔고 미래는 아직 오지 않았습니다. 이 둘에 대한 생각은 현재를 살아가는 당신에게 해가 될 뿐입니다. 마르쿠스 아우렐리우스는 이렇게 충고합니다. 어떤 일을 할 때에는 하기 싫은데 억지로 하지 말고, 다른 사람들과 상의하지 않고 독단적으로 하지 말며, 먼저 치밀하게 검토함이 없이 하지 말고 무리하게 하지 말라. 너의 생각에 화려하고 그럴듯한 옷을 입히지 말라. 말을 많이 하지 말고 많은 일을 벌이지 말라. 판단의 중독성. 우리는 너무 자주 옳고 그름을 판단하려 합니다. 저 사람은 나빠, 이 상황은 불공평해. 같은 판단이 우리를 고통스럽게 합니다. 니체는 이러한 이분법적 판단 자체가 노예도덕의 산물이라고 비판했습니다. 손자병법의 장수가 승산이 없으면 싸우지 않듯 당신도 이 판단이 나에게 이득이 되는지를 계산해야 합니다. 저 사람이 나쁜 사람이다 라는 결론을 내려서 당신이 얻는 수익이 무엇입니까? 오직 불쾌한 뿐이라면 그 판단은 불리한 거래입니다. 판단은 마치 마약과 같습니다. 처음에는 판단을 내릴 때 일시적인 쾌감이나 만족감을 느낄 수 있습니다. 그래, 저 사람이 나빴어. 내가 옳아. 하지만 그 쾌감이 지나면 남는 것은 분노와 원한뿐입니다. 그리고 그 분노와 원한은 당신의 마음을 계속 갉아먹습니다. 이것이 바로 판단의 중독성입니다. 에픽테토스는 말합니다. 좋은 일도 실제 좋은 일이 아닐 수 있고 나쁜 일도 실제 나쁜 일이 아닐 수 있다. 장차 어떤 일이 일어나든 자신의 뜻에 따라 일어난 일이 아닌 이상 그 어떤 일도 좋다 나쁘다 할 수 없다. 평온지수의 관리. 철저히 계산하는 군주는 감상에 젖지 않습니다. 승리하는 장수는 감정이 아니라 숫자로 전쟁을 봅니다. 당신도 인생이라는 전쟁터에서 당신의 평온지수를 숫자로 관리하십시오. 평온지수를 0에서 100까지의 숫자로 표현한다고 가정해봅시다. 100은 완전한 평화, 0은 완전한 혼란입니다. 외부 자극 하나가 내 평온지수를 10점 깎는다면 그 자극을 차단함으로써 10점을 버는 셈입니다. 아침에 출근길에 누군가가 당신에게 욕을 했습니다. 이 자극에 반응하면 평온지수가 10점 하락할 것입니다. 그러나 무시하면 평온지수는 그대로 유지됩니다. 즉, 무시함으로써 당신은 10점을 번 것입니다. 상사가 당신에게 부당한 질책을 했습니다. 이 자극에 반응해 화를 내고 하루 종일 기분이 나쁘면 평온지수가 30점 하락할 것입니다. 그러나 이 사람은 지금 스트레스를 받고 있구나 라고 생각하고 무시하면 평온지수는 5점 정도만 하락할 것입니다. 즉 25점을 번 것입니다. 이렇게 평온지수를 숫자로 관리하면 감정적 반응의 비용을 객관적으로 인식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비용을 지불할 가치가 있는지 판단할 수 있습니다. 대부분의 경우 지불할 가치가 없음을 깨닫게 될 것입니다. 비교의 함정. 이 대리는 SNS에서 친구의 화려한 여행 사진을 보며 깊은 열등감에 빠졌습니다. 평소 같으면 나는 왜 이렇게 못 사나 라며 한숨을 쉬고 하루 종일 우울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번에는 철저한 계산을 해보았습니다. 그는 쇼펜하우어의 욕망 이론을 떠올리며 이 비교가 자신에게 어떤 이익을 주는지 물었습니다. 이 사진을 보면서 내가 얻는 것은 무엇인가? 잠시 동안의 부러움? 아니면 열등감? 결론은 아무런 이익도 없다는 것이었습니다. 니체의 가치 전환을 적용하여 그는 이 비교를 자신의 삶을 평가하는 기준에서 제외하기로 결심했습니다. 에픽테토스의 통제의 구분을 적용하여 친구의 여행은 자신이 통제할 수 없는 영역임을 인식했습니다. 마르쿠스 아우렐리우스의 우주의 관점을 적용하여 이 작은 비교가 우주적 관점에서 얼마나 사소한 것인지 깨달았습니다. 그는 즉시 SNS 앱을 닫고 자신이 진정으로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생각해보았습니다. 그리고 그날 저녁 자신의 꿈을 향한 작은 한 걸음을 내디뎠습니다.
SNS 비교라는 불량 정보를 차단함으로써 그는 귀중한 정신적 에너지를 되찾았습니다. 부당한 비난 앞에서 최 대리는 회의 중 상사로부터 네가 도대체 뭘 한 게 있냐? 아무것도 제대로 하는 게 없어. 라는 전면적인 비난을 들었습니다. 평소 같으면 모욕감에 분노하거나 자책하며 위축되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번에는 정보를 해체해보았습니다. 그는 니체의 가르침을 떠올리며 이 비난을 하나의 인상으로 바라보았습니다. 에픽테토스의 가치의 척도를 적용하여 이 말의 어느 부분이 팩트이고 어느 부분이 감정적 과장인지 분석했습니다. 아무것도 제대로 하는 게 없어 라는 부분은 명백한 과장이었고 단지 상사가 스트레스를 받고 있다는 신호로 해석했습니다. 그는 이렇게 답했습니다. 제가 부족한 부분이 있다면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시면 개선하겠습니다. 상사는 그의 차분한 반응에 오히려 당황했고 구체적인 피드백을 주었습니다. 최 대리는 그 피드백만 골라내어 업무에 반영했고 나머지 감정적 비난은 무시했습니다. 그의 평온 지수는 거의 하락하지 않았습니다.